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 분석 10번째 시간 14-10 K평균 군집 분석이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은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봤습니다. 이제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볼 차례인데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랄까요? 좀 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용어를 설명하냐, 이걸 정의하냐의 차이는 좀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영어로는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 hierarchical 대 이제 versus partitiona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K-평균, K-means clustering을 이제 partitional method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파티셔널 메서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표 선수가 K-means예요. K-means인데, 이제 뭐 K-평균, 군집 분석,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층적 군집 분석과 이 K-means 군집 분석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요, 사실 한 군집이 다른 군집에 계속 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덴드로그램을 봤죠. 덴드로그램을 가만 떠올려 보면은 어느 한 군집이 그 상위 군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느 군집이 그 하위 군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군집이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partitioned 말 그대로 쪼개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이제 비계층적 군집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K-평균 군집 분석의 특징은 일단 뭐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일단 빠른 겁니다. 이게 빠른 이유는 뭐냐면 계산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계층적 군집 분석에 비해서는 좀 계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군집의 개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K평균 군집 분석, K-means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일단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K개의 군집의 수를 사전에 결정을 해요. 여기서 K는 군집의 개수입니다. 군집이 두 개다. 그럼 K가 2인 거죠. 그럼 이제 두 개의 군집을 우리가 사전에 결정을 하면 군집의 초기 값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초기 분할에 의해 결정된 초기 군집의 개체를 할당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이니셜 스타팅 포인트를 잡아요. 두 개를 잡습니다. 왜냐? 우리가 군집이 두 개라고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두 개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게 군집의 중심점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개의 두 개의 군집의 중심점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프트웨어마다 달라요.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걸 선택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떤 소프트웨어는 그런 게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랜덤하게 아무 점 두 개를 잡는 겁니다. 군집의 중심으로. 아니면 현재 있는 값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값들을 그 개체값을 군집의 중심으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면 가장 먼 두 점, 거리가 가장 먼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을 두 개의 군집으로 잡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얘가 적당하게 지가 잡는 경우도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초기값이 잡히면 그 다음에 각 군집의 중심,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각 개체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에 이제 재할당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우시죠? 뭐 뒤에 제가 따로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지금 6개의 개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만약에 잡든 뭐 어떻게 잡든지 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군집이 일단 두 개라고 정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K-means 클러스터링은 그런 거니까. 그러면 두 개의 중심점이 이니셜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럼 예를 들면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C1, 이게 C2가 되겠죠. 클러스터링 1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지금 3번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 군집의 중심과 모든 이 6개의 그 개체값 사이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구해요. 구했더니 어떻게 써요? 요 3개의 점은 이쪽 C2라고 하는, 되게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그리니까. C2라고 하는 요 점에 더 가깝죠. 반면에 요 3개는 어떤가요? 요 3개는 요 C1이라고 하는 요게 더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3개는 C1으로 할당을 하고 요 3개는 어떻게 해요? C2로 할당을 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군집의 중심과 각각의 개체값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면 이제 요 3개가 요거의 한 군집으로 잡혔으니까 이 3개의 개체값만 가지고서 군집의 중심, 센트로이드를 결정합니다. 뭐 중앙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3개가 C2에 들어갔으니까 요 3개의 센트로이드를 잡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제 군집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건 제 예로 든 거지만 한 번에 이미 군집이 끝났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C1이었던 군집이 나중엔 C2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C2였던 군집이 C1으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계속 군집의 중심을 바꿔가면서 센트로이드가 변하면서 거리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거리 중에 가까운 쪽으로 군집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유클리디언을 많이 쓰더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군집 간의 거리가 가진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했고 거리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았다면 사실 K평균 군집 분석에서도 이 거리는 무엇을 써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변수의 특성, 연속형 변수냐 아니면 뭐 명목형의 변수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게 섞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3번과 4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군집을 만들어내는 게 K평균 군집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제가 별도로 계산하는 걸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군집의 개수 K가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K-민스 클러스터링의 단점은 여러 개의 초기값이 동일한 군집 안에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시작이 될 경우에 결과가 아주 묘해집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적어도 한 군집은 그 아웃라이어가 아무리 멀어도 그 값을 억지로 하나의 군집으로는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뭔가 좀 이상한 게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전에 K개의 군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군집의 크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그 군집에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건 언제나 등장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 군집의 사이즈나 모양이 다를 때 역시 K-민스 클러스터링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라는 거죠.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군집의 개수 K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인데요.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1번에 있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덴드로그램을 이용한 군집의 개수 결정이 가장 이게 많이 쓰입니다. 사회과학에선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덴드로그램 보고 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하고 K-민스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봤더니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물론 최근에는 이런 논문들이 이런 연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주관적
인 방법이고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이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팔꿈치 방법이라고 하더니 이게 영어 이름이 이래요. 엘보 메서드예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엘보처럼 생긴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팔꿈치 꺾인 점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 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루엣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실루엣. 이름이 왜 실루엣인지 저도 참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실루엣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계층적 군집 분석의 덴드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계층적 군집 분석의 한 예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덴드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죠? 이런 덴드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시각화한 다음에 왼쪽에 높이축을 기준, 높이축은 요거죠, 요거 지금 요 위아래 요겁니다. 요 높이축을 기준으로 이동하면서 군집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부터 해서 둘, 여긴 지금 몇 개인가요? 셋, 다섯, 막 늘어나죠. 막 늘어나는데 이때 군집 간의 높이 차이가, 그쵸? 군집 간 높이 차이가 큰 군집의 개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제일 길죠. 자, 이거 다 하나씩 끊어볼까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누가 제일 기냐면 얘가 제일 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요렇게 끊는다는 거예요. 군집 한 개, 군집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군집 내 응집력이 높아지고 군집 간 이질성이 커지는 적절한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길다는 건, 이 길이도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 이게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되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요게 길다라는 건 서로 다른 군집 간에는 서로 이질성이 강하다는 거고, 요 안에서는 어때요? 동질성이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군집의 개수가 많을 경우 군집화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원래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실습, 계층적 군집 분석 첫 번째 실습할 때 봤죠. 덴드로그램으로 시각화를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봤단 말이죠, 앞에서. 그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통계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라 덴드로그램 보고서 이 정도면 되겠어 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의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이 사용돼요. 두 번째가 이제 엘보 메서드, 팔꿈치 방법. 말이 좀 우리말로 하니까 이상한데.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은 자모비를 통해서 그린 그 엘보 플랫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 플랫이 요렇게 지금 휘어가죠. 이제 요거를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아래 위를 뒤집어서 요렇게 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게 좀 더 엘보 모양에 가깝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꺾이는 점이 있죠. 꺾여서 거의 그 다음에 여기 평평하게 가는 요 점을 이제 우리가 넘버 오브 클러스터로 봅니다. 4개. 여기서는 이제 4개가 가장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K-means 클러스터링을 그냥 해요. 하는데 군집의 이 개수 K를 1부터 점점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집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군집 내의 군집과 개체 간 거리의 제곱의 총합을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라고 할까요? 군집 내에서의 군집과 개체 간의 거리 총합, within variance 비슷한 건가요?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다. 사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이것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정도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있네요. between variance 비율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쵸? 설명된 분산의 비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방법과 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는 크게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는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못 본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엘보 메소드만 나와도 사실은 군집의 개수가 대략 이 정도라는 게 이해가 되네 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을 보고 있으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주관적인 것을 줄인 게 실루엣 메서드인데 계산이 복잡해요. 뭐 예를 들면 먼저 실루엣 메서드를 적용하려면 요 세 개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AI, DIC, BI를 다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 SI가 이제 실루엣인데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죠? 1-BI분의 AI, 뭐 0, BI분의 AI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SI라고 하는 실루엣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평균을 내는데, 이제 이걸 ASW, Average Silhouette Width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일단 전체 군집 분석의 실루엣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모아서 보여주는데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이 의미하는 건 데이터의 구성, 형상의 개요, 군집의 상대적인 질을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다만 이제 여기 앞에서 봤던 평균 실루엣 폭 ASW는 군집화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치 뭐 상관계수처럼 생겼는데 실루엣 값이 1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다른 군집과의 거리보다 동일한 군집 내 객체 간 거리가 가깝다는 뜻으로 객체 i가 잘 군집화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1에 가까우면 좋은 거고 반대로 어때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군집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실루엣 이 방법에 의해서 이 SI, 그러니까 이걸 실루엣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죠. 이 실루엣이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군집의 개수, 그걸 이제 우리가 K로 정하는 거죠. 그죠? 만약 대부분의 객체가 높은 실루엣 값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면 군집 구성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음의 값을 가지거나 너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군집이 너무 많든 혹은 군집이 너무 적든 군집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방식이 그나마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K평균 군집 분석에서는요, 군집의 개수 K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글쎄요,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나 강의에서는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냥 계층적 군집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계략적으로 K 값을 뭐 해봐라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죠. 근데 점점 더 특히 군집 분석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머신러닝 때문에 굉장히 최신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집 분석 10번째 시간 14-10 K평균 군집 분석 이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